오늘날 백화점 1층 가장 화려한 곳에 자리 잡은 명품관에 쇼윈도 너머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구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지만 그 화려함의 기원이 사실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9살 소년의 절박한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중세성을 소유하고 조다니의 천문학적인 자산을 굴리는 거대한 가문의 이야기지만 그 시작점은 지독하리만큼 가난했던 나폴리의 빈민가였으며 배고픔과 수치심이 만들어낸 한편의 생존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금수저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하는 이 명품 제국이 사실은 14남매 중 11번째로 태어나 신발 한 켤레가 없어 맨발로 흙바닥을 뛰어다니던 소년의 피눈물 나는 집념으로 세워졌다는 반전은 자본주의 역사가 기록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1898년) 이탈리아 남부의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는 척박한 시골 마을 보니토. 그곳에서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숨쉬는 공기처럼 일상을 짓누르는 공포였고 어린 살바토레 페라가모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보수적인 이탈리아 시골에서 남자가 구두를 만진다는 것은 가장 천하고 비루한 직업으로 취급받았기에 아버지는 아들이 망치를 드는 것을 가문의 수치라 여겨 매질까지 하며 반대했지만 소년의 마음속에는 이미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가장 비참한 순간에 찾아왔는데 여동생의 첫 영성체 날 신을 신발이 없어 서럽게 울고 있는 누이를 본 9살 소년은 그 길로 동네의 쓰레기장을 뒤져 남들이 버린 자투리 천조각과 녹슨 못을 주워 모았습니다. 밤새도록 고사리 같은 손이 부르트도록 바느질을 해 완성한 그 조그만 하얀 구두 한 켤레는 훗날 마릴린 먼로와 오드리 헵번의 발을 감싸게 될 페라가모라는 거대 제국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역사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동이라 불리며 소소한 명성을 얻었지만 좁은 시골 마을의 구두 수성공으로 남기에 소년의 야망은 너무나 거대했고 결국 16살이 되던 1915년 그는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 미국행 이민선에 몸을 싣고 거친 대서양을 건너는 목숨 건 도박을 감행합니다. 보스턴에 도착한 그가 처음 마주한 것은 꿈에 그리던 기회의 땅이 아니라 거대한 기계가 영혼 없이 하루 수천 켤레의 신발을 찍어내는 차가운 공장의 굉음뿐이었으며 이는 장인 정신을 신명처럼 여기던 그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이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획일화된 공정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공장제 신발들을 보며 그는 이것은 사람의 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위한 고문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분노했고 대량 생산의 편리함보다는 느리더라도 장인의 숨결이 깃든 완벽함을 추구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하던 동부의 공장지대를 떠나 당시 막 태동하던 서부 캘리포니아로 향한 그의 선택은 신의 한 수였는데 무성 영화가 유성 영화로 넘어가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할리우드는 화려한 의상과 소품을 제작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장인을 애타게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 부츠숍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고객으로 맞이한 그는 단순한 구두가 아닌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겠다는 일념으로 명성을 쌓았고 그레타 가르보나 메리 픽포드 같은 전설적인 여배우들이 그의 가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였던 그는 화려한 디자인 뒤에 숨겨진 불편함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고 배우들이 장시간 촬영 후 발의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괴로워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잘나가던 가게의 문을 잠시 닫고 남가주대학교 USC 야간대학에 등록해 인체해부학이라는 전혀 낯선 학문에 뛰어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의사가 되려는 것도 아니면서 뼈와 근육의 구조를 파고드는 구두장이의 집념은 주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차가운 해골 모형과 씨름하며 발의 구조를 연구한 끝에 그는 인간의 체중이 발바닥 전체가 아닌 아치라는 특정 부위에 집중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냈고 이는 오늘날 현대 정형외과에서도 인정하는 발의 역학적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본 선구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유레카와도 같았고 그는 즉시 구두 밑창에 철심을 박아 체중을 분산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을 고안해냄으로써 편안한 하이힐이라는 모순을 해결했으며 오늘날 전 세계 여성들이 사랑하는 명품 구두의 편안함은 바로 이 도서관에서의 고뇌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미국에서의 성공에 안주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1927년 자신의 예술을 완성하기 위해 르네상스의 본고장 피렌체로의 기완을 선택하며 제2의 도약을 준비했고
피렌체의 유서 깊은 팔라초 스피니페론이 성을 매입해 본사로 삼아 브랜드의 격을 한 단계 높이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1960년 가문을 지탱하던 거목인 살바토레가 62세에 이른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제국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선장을 잃은 배가 곧 난파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경쟁사들의 비웃음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등장한 구원투수는 놀랍게도 경영 수업을 전혀 받지 않은 그의 아내 완다였는데, 6아이의 어머니이자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장례식 다음 날 남편의 집무실에 앉아 임원들에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서늘하고도 단호한 선전포고를 날리며 전권을 장악합니다. 회사를 매각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영의 키를 잡고 남편의 꿈을 완성하겠습니다. 라는 그녀의 말은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허세가 아니라 새로운 여제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그녀는 밤잠을 줄여가며 재무제표를 독학하고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다는 밤에는 아이들을 재우고 새벽까지 회사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며 누구보다 냉철하고 치밀한 전략가로 변모해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쳤고, 딸에게는 디자인을, 아들에게는 경영 관리를 맡기며 철저한 분업 시스템을 구축해 가족 경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구찌 가문이 형제 간의 피 튀기는 경영권 분쟁으로 몰락하는 것을 타산지석 삼아 소름 돋을 정도로 엄격한 가문 헌법을 제정해 분쟁의 씨앗을 잘라버렸는데, 사위나 며느리 같은 인척은 절대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은 가문의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였습니다. 이 냉혹한 철칙은 사랑해서 결혼한 가족이라도 비즈니스 앞에서는 철저히 남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며 혈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잡음을 원천 봉쇄했고, 오직 가문의 이익을 위해 뭉치게 만드는 구심점이 되어 페라가모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능력이 검증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승진해서 제외하고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질투를 차단하는 등 그녀의 용인술은 탁월했으며, 이러한 철혈 통치 덕분에 페라가모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전 세계 460여 개 매장을 거느린 거대 공룡으로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옷과 신발을 파는 것을 넘어 토스카나의 중세 마을 일보로를 통째로 사들여 최고급 와인과 호텔 사업까지 진출했으며, 살바토레의 아들 레오나르도가 이끄는 요트 사업은 우리 고객들이 신발만 신겠어? 바다 위에서도 우리 브랜드를 누려야지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럭셔리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2011년 기업 공개를 통해 약 2조 9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지분의 62% 이상을 가족들이 움켜쥐고 경영권을 방어하며 외부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했는데, 이는 거대 자본이 명품 브랜드를 사냥하는 정글 속에서 독자 생존을 택한 기적적인 사례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제국의 태양도 최근 들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조금씩 기울어가는 징후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 매출 성장은 둔화되었고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 사이에서 할머니 브랜드라는 낡은 이미지가 씌워지고 말았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가문은 창업자의 이름인 살바토레를 과감히 지우고 로고를 현대적으로 바꾸는 등 뼈를 깎는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단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20대의 젊은 흑인 디자이너 맥시밀리언 데이비스를 영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감행해 보수적인 피렌체 귀족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백 년 된 고성의 우아한 연회장에서 강렬한 비트의 힙합 음악을 트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하면서도 생존을 위한 절박한 도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문의 정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젊은 세대를 포섭해야 하는 그들의 딜레마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최근 발표된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순이익이 전년 대비 급감했고 주가 또한 곤두박질치며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어 그들의 미래가 결코 순탄치 않음을 시사하지만, 가문 구성원이 1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의사결정 구조가 비대해진 것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라가모 가문이 여전히 건재한 이유는 패션 외에도 탄탄하게 구축해놓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그들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일 것인데, 설령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의 구두를 신지 않더라도 상류층들은 여전히 그들이 만든 호화 요트를 타고 와인을 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9살 소년이 쓰레기 속에서 보물을 찾아냈듯 지금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또 다른 혁신의 씨앗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며, 맨발의 가난한 소년에서 시작해 이탈리아 최고의 부호가 된 가문의 질긴 생존 본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페라가모는 4세, 5세의 경영으로 이어지며 명품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가 백화점 쇼윈도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구두 한 켤레에는 이토록 치열한 가문의 백년 전쟁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백화점에서 마주치는 페라가모의 붉은색 구두 상자는 단순한 쇼핑백이 아니라 100년 넘게 지켜온 가문의 자존심이자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9살 소년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 제국이 과연 21세기의 디지털 파도와 거대 자본의 공습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구찌처럼 남의 손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루이비통처럼 영원한 제국으로 남느냐, 페라가모 가문은 지금 그 운명을 건 마지막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기적이 영원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자본의 논리에 의해 해체될지, 그 흥미진진한 드라마의 결말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에 매장 앞을 지나갈 때 그들이 새로 바꾼 로고를 보며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것은 혁신의 깃발일까, 아니면 구조신호일까 하고 말이죠.